7번 문제. 그래프는 각국의 국제수지 통계의 일부이다. 옳은 설명은 새카맣게 짙게 나타난 게 경상수지 A, 그 다음에 하얗게 나타난 게 준비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융계정 B.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고 가야 돼요. A 플러스 B하고 준비자산하고는 항상 반대 부호가 나온다. 그러니까 A가 경상수지라고 그랬죠? 경상수지. B가 자본 및 금융계정인데 이것이 만약에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본금융계정의 준비자산계정에는 어떻게 표시된다? 마이너스 C로 표시되는 거예요. 왜? 두 개를 플러스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국제수지표의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게 준비자산계정 요거 가지고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다고 이게.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옳은 걸 한번 골라보자고요. 2009년 외환보유고는 2010년보다 크다. 2009년의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돼요? 2009년 외환보유고는 거기 검정색이 30하고 조금 30? 2라고 한번 해봅시다. 2 빼기 10은 아니고 8이나 9? 8이나 9? 시력 테스트네요. 시력 검사인데 이거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기가 애매해.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 외환보유고는 이것도 10 얼마? 대충 하면 한 15? 플러스 한 5? 그러면 대충 심리하면 2009년이 좀 큰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세모표만 해놓고 가자고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세모표 해놓고.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골탕 먹이라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거 주려면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1번을 일단 해모표 해놓고 2번 2010년에 외환 순유입 규모는 2011년보다 작다. 그러니까 2010년은 15 더하기 한 20 정도 줄었고 2011년은 15에서도 이것도 애매해. 그러니까 이것도 세모표 해놓고 3번 2009년 이후 A와 B의 변화, A 플러스 B의 변화는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 요인이다. 자, 2009년 이후 보면 국제수지는 전부 흑자죠. 이건 확실하잖아. 그럼 국제수지 흑자니까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럼 달러가 많이 들었으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국 화폐 가치 상승 요인이다. 이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1번, 2번은 현혹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것 같고 3번은 확실하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1, 2번 무시해도 되겠네.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맞나요? 4번은 틀리겠지 당연히. 2009년 이후 외환의 순유입은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키죠. 달러가 많이 들어온 만큼 우리 국내 통화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가 많이 들어온 만큼 통화량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3번하고 조금 뭐랄까 대립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죠? 이제 다시 지금 외환 보유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눈집작으로 보더라도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고. 달러 가치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는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와는 별개로 달러가 많이 들어온 만큼 국내 통화량도 늘어난다고. 국내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는 오른다고.
그 물가가 오른 만큼 우리나라 돈 가치는 또 하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잘 따지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8번도 여러 번 봤던 문제인데 수능에서 이거 오답률이 높아서 이건 우리 시험에서는 이 중에 하나나 둘 가지고 출제할 겁니다. 이게 세 개를 다 출제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일단 GDP 증가율이 4, 5, 6 커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 3%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 GDP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다는 공식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실질 GDP 증가율은 1, 2, 3. 그러니까 GDP는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실질 GDP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준 이유는 1인당 GDP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율을 줬는데 인구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이나 실질 GDP 증가율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면 1인당 GDP 증가율도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1인당 GDP 증가율도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정답이죠. 뭘 보니까 알아요?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3%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매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총수요가 감소가 아니라 총수요가 증가해야 물가가 오른 겁니다.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 GDP 증가하고 있습니다. 1%, 2%, 3% 이런 순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GDP 증가하고 있고 1인당 명목 GDP는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커지고 있죠. 1인당 명목 GDP는 커지고 있어요. 9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A, B 두 재화의 가격이 각각 1% 하락할 때, 1% 가격이 하락할 때, 이거 놓치면 안 되겠네요. 각 가격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 이것도 이제 변형시킨, 탄력성을 변형시킨 문제가 되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해볼까요? 이 가격이고, 수요량 변화, 수요량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수요량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붙어 있네요. 변화율이네요. 그러니까 변화율이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A 재화는 이렇게 나와 있네. A 재화는 뭐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수요량 변화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로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가격이 몇 %라고 그랬어? 1% 하락. 가격이 1% 하락한다는 게 전제라고. 근데 가격이 1% 하락하니까 수요량 변화율도 1%로 빡 고정돼 버렸네. 그러니까 가격이 1% 하락하니까 수요량 변화율은 플러스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1% 늘었네. 그럼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수요량 변화율이 1로 고정돼 있잖아요. 0이 아니잖아. 수요량 변화율이 수요량이네. 수요량 변화율이 1%. 가격이 1% 내릴 때 수요량 변화율도 1%네요. 그건 뭐야? 단위 탄력이네. 1분의 1인가? 단위 탄력. 단위 탄력. 그 다음에 B 재화는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요게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이 다르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P라고 했네요. B 재화는요, 가격이 1% 하락할 때 이 영역에서는 수요량 변화율이 1보다 적어.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했는데도 수요량은 1보다 못 변했다고. 그러니까 뭐 비탄력이라고. 여기는 가격이 1% 변했는데 수요량 변화율은 1%보다 커. 탄력이야. 그럼 여기는
단위 탄력이야. 감 잡았나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 그림 그려서 했죠. 수요 곡선이 있을 때 한 가운데일 때 윗부분은 탄력, 아랫부분은 비탄력, 여기는 1 단위 탄력. 그래서 판매 수익과의 관계도 그림으로 그랬었죠. 이 그림 기억나요? 이거 몇 번 문제더라? 앞에서 우리 이 문제 예전에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몇 번 나왔던 그림인데 이게 수능 모의고사에서 불쑥 나오더라고 이게. 그리고 어라 이거 예전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수능에서 이걸 또 베끼네. 아, 했었는데 39페이지 있어요? 아 39페이지 17번 문제. 그 A 영역이 바로 탄력적인 영역 여기란 말이에요. A 영역. B 영역이 비탄력적인 영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모르고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라고.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은 탄력도가 동일하다 하면 틀려요. 수요 곡선상의 점 중에 한 가운데 있는 점 1이고 그보다 위에 있으면 1보다 크고 그 아래 있으면 1보다 작아요. 이거 아직 우리 임용시험 안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어요. 이거. 한 20년 전 그때 나왔다고. 그래서 사육 과목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사육 과목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안 나왔다고. 2013년 이후에는 안 나왔는데 그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A 재화의 수요는 모든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이다. 아니죠? 단위 탄력이잖아. A 재화. 완전 비탄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고정돼야 되죠? 소비 지출액이 고정돼야 돼요. 여기 이 그래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고 1번 땡, 2번 A 재화의 판매 수입은 가격이 상승에 따라 커진다. 일정하다니까? 판매 수입이 일정해요. 단위 탄력이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B 재화는 수요법칙에 적용받지 않는다. B 재화 수요법칙 적용받죠. 우하향의 수요 곡선이니까. 3번까지 다 틀렸고 4번 B 재화의 판매 수입은 가격이 P일 때 가장 크다. 이걸 아까 35페이지였던가요? 39페이지 그래프 보니까 수요 곡선상의 가운데 있는 점, 즉 단위 탄력적일 때 기업의 판매 수입이 극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7번 문제를 이해하신 분은 이 9번 문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네, 정답 4번입니다.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만약에 나왔다면 여러분 맞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댈 문제지만 여러분은 맞아야 돼요. 그다음 10번 문제. 다음 경제 현상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오라?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이 나왔네.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수요 측면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공급 측면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하죠.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면 그러겠죠. 경제의 저혈압이라고도 하는 게 바로 디플레이션인데 원인을 물었어. 원인. 생산성이 향상됐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되죠? 원인 되네. 공급 증가. 그러면 실질 임금은 상승한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여기가 물가. 여기가 실질 GDP잖아요. 실질만 생략하고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어레이트 디맨드, 어레이트 서플라이. 이퀄점에서 물가 수준하고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공급이 증가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물가 하락하네. 디플레이션, 저혈압. 그러면서 소득은 어때? 실질 소득 증가하죠. 그러니까 1번 실질 임금 상승. 임금 상승이나 소득 상승이나 같은 말이잖아. 1번 정답입니다. 소비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죠. 이건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파동. 석유파동은 공급 감소의 원인입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물가가 오르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죠. 3번도 땡이고. 그 다음에 통화량 감소. 통화량이 감소하면 수요 감소니까 이건 맞네. 그럼 결과 기업의 이윤 및 투자의 증대. 이건 물가 하락할 때가 아니라 물가 오를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 기업의 이윤이나 투자 의욕이 증대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뒷부분 결과가 잘못됐어요. 됐죠? 그래서 1번밖에 없어요. 11번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 갑을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두 사람은 모두 연간 1000시간의 노동을 한대요. 현재 이들은 노동시간의 절반씩을, 즉 500시간씩 해서 버섯과 물고기 생산에 배분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교환은 발생하지 않고 있대요. 이들의 시간당 노동 생산량이 주어졌네요. 시간당 노동 생산량입니다. 그래놓고 설명해야겠다. 표를 그려놓고 합시다. 갑과 을이 있고 버섯과 물고기가 있는데 이 단위가 시간당 생산량이에요. 시간당 생산량 4kg, 3kg. 자, 일단 상품에다 포인트를 두고 누구에게 절대 우위가 있어요? 갑에게 절대 우위가 있네. 이게 생산량이니까 많이 만들수록 생산비가 싼 거잖아요. 물고기는 2마리, 1마리. 역시 물고기도 갑에게 절대 우위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로 가야겠죠. 1kg 정도 더 많은데 1kg. 여기는 두 배가 되잖아. 이게 더 많이. 값은 물고기의 비교 우위가 있고 을은 버섯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겠죠. 근데 지금 서로 교환 안 한대. 교환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바로 1번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물고기의 생산 비용은 자, 값에 물고기의 마리당 한 마리당 기회비용 뭘로 표시돼요? 버섯으로 표시되죠? 버섯으로 표시된다고. 갑이니까 이게 생산량이잖아요. 생산량이니까 물고기래. 물고기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분 뭐로 가야지? 2분의 4 버섯 2. 을은 얘가 분 뭐로 가야죠? 3단위 이렇게 되네. 그럼 뭐가 큰 거야? 을이 큰 거죠? 을이 큰 거죠. 을보다 갑이 크다가 아니라 갑보다 을이 크다. 이게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비라면 반대겠지. 생산비면. 그 다음에 2번. 교환이 발생할 경우 물고기의 총 생산량은 증가한다. 지금 교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죠.
값이 500시간으로 54 그러니까 500시간으로 물고기 해봅시다. 500시간으로 하니까 2 곱하기 5니까 1000마리. 그 다음에 얘도 한 마리 곱하기 500시간 하니까 500마리. 합치면 서로 교역하지 않을 때는 1500마리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역을 하게 된다면 비교 있는 물건을 특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고기에 비교가 있는 값이 1000시간을 전부 이리 투입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2000마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는 이것만 만들 테니까 빵이고, 그러면 1500마리보다 많네. 교역을 한 경우 더 많아지잖아요. 교역이 발생할 경우 물고기의 총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몇 마리 증가해요? 500마리 증가합니다. 500마리. 이것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네요. 따져야 되니까. 자, 일단 2번 정답이었고, 3번. 을은 버섯보다 물고기 생산을 특화. 아니죠? 을은 버섯에 특화해야 돼요. 값이 물고기에 특화해야 되고. 2번, 3번 틀리고 4번. 값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아니죠? 절대 우위는 있지만 비교 우위로 무역하면 무역은 성립한단 말이에요. 4번도 아담 스미스 얘기를 하면 맞지만 리카르도 얘기를 하면 틀립니다. 넘어갑니다. 12번. 12번. 다음은 환율 변화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에 관한 신문기사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래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팔자 공세가 심화되고 있대요. 뉴스 한번 읽어보자고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환율이 변화함에 따라 환차손을 입지 않기에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 회수한 현금으로 외화를 바꿨을 때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지금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오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 한국에 외국인이 뭘 가지고 와요?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 주식을 구입했어요. 이때 주식을 구입할 때 이 달러를 뭘로 바꾸죠?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구입하죠. 그런데 이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즉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이제 원화 가지고 달러를 바꿀 때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에는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주식을 털어내려고 그래요. 빨리 팔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달러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다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을 살 때에는 달러로 가지고 들어오지만 원화로 바꿔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주식에서 돈 좀 벌었다 하더라도 다시 달러로 바꿀 때에는 원화를 많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이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많이 풀리겠죠? 그럼 주가는 다시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 주식은 하락해요. 왜? 외국인이 매도해버리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사성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옳은 설명을 골라야 됩니다. 1번에 기억은 환율이 변함에 따라 환차손,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와 또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 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이유는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달러 가치가 내리고 있다면 환차 이익이 발생하겠지. 자, 기억은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번 땡. 기억에서의 환율 변화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불리하죠? 불리하지. 비싸게 사와야 되잖아요. 불리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는 수출업자는 웃지만 수입업자가 울잖아요. 2번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니은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 회선현금으로 다시 달러를 바꿨을 때 원화의 화폐 가치는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상승해요? 하락해요? 하락이지. 달러를 사려고 원화가 많이 풀리잖아요. 그 달러를 구입하는 만큼 원화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럼 4번밖에 없나? 니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 증가를 당연하지.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4번 정답. 아주 시사성 있는 문제로 좋은 문제입니다. 13번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호흡스, 로크, 루소 나왔으니까 사회 계약론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기업, 공통점이죠. 어떻게 형성돼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연 발생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죠. 사회 계약을 통해서. 근데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죠. 군주가 계약 당사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로크밖에 없었어요. 로크. 그럼 주권은 누구에 있는가? 홉스는 군주 주권, 로크와 두소는 국민 주권이고요. 자연 상태는 어떤가? 홉스는 전쟁 상태, 투쟁 상태, 로크는 백지론, 평화도 있고 투쟁도 있다. 그래서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루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 그럼 틀리고 뻔하죠. 1번의 기업, 군주와 인민 간의 계약을 통해서 땡. 그냥 사회 계약이라고 해야 맞아요. 군주와 인민 간의 계약은 이건 로크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로크만 군주가 개입하죠. 홉스나 두소는 군주를 개입하지 않아요. 인민들 간의 계약이잖아요. 나머지 맞나요? 니은 국민주권 맞고, 디귿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맞고, 리을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잠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맞잖아요. 14번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근대 시민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이때 추구하였던 자유, 시민혁명 때 추구했던 자유는 소극적 자유였죠.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였고, 이 자유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깊다. 이성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뭐였어요? 계몽 사상이었죠. 이성, 계몽. 즉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바라봄에 따라 무한한 자유가 시민에게 주어지더라도 방정으로 흩어지지 않는, 즉 책임감 없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죠. 자, 본 것이다. 한편 당시 시민이 추구했던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라보다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이었죠. 자, 이 실질적 평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죠. 배분적 정의는 뭐예요?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평등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고, 평균적 정의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고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바로 평균적 정의, 형식적 평등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기억, 이때 추구했던 자유, 즉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서 추구됐던 자유는 소극적 자유,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지 국가의 자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자유는 뭐예요?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이건 적극적인 자유잖아요. 국가에 의한 자유는 이제 현대 국가에서 강조하는 사회권,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2번 최소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 이게 근대 야경 국가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중시한다. 정답. 2번 정답. 3번 사회보장제도는 니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겠죠. 3번 땡. 4번 디귿 형식적 평등을 강조할 경우 역차별 문제 땡. 역차별 문제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 실질적 평등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실질적 평등의 사례. 누진세 제도. 그 다음에 여성 할당제. 그 다음에 낙후지역 우선 지원. 군 가산점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차별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15번으로 갑니다. 가와 같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권리 및 권한 행사만을 나에서 있는 대로 그려요. 가가 정부 형태. 그럼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만약 의회, 정부의 주요 기능이 거부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통과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하면 이게 뭐야? 의원내각제잖아요. 자, 공부글을 좀 더 읽어볼게요. 정부는 사퇴하게 되고 연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현 의회에서 다시 정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기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의회 의원 선거에서 그 정부를 다시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영국식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영국식 의원 내각제에서는 선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미음은 지워야죠. 미음 지워야 돼. 니을번 들어가야 돼. 니을번 들어간 것은 2번하고 4번밖에 없네. 그러면 기억번으로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기억번이 의회 해산이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해산권 있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해산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의 행정부 수반 선출. 이것도 의원 내각제에서만 가능해요. 법률안 거부. 이건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권리 및 권한 행사. 기억, 니은, 니을. 4번 정답. 16번.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나타난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복지국가의 원리죠. 우리 헌법의 원리 중에 복지국가의 원리. 뒷부분은 항구적인 세계평화 및 국제평화주의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자유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하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옳은 거 찾으래요. 1번에 기억은 소극적 국가에서 강조한다. 땡. 복지국가의 원리니까요. 현대 복지국가니까 적극 국가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2번. 기억은 일률적 세금 부과를 통해 실현된다? 아니지. 국민 생활의 균등한 양상이니까 부자가 좀 많이 부담하고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세금 내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 세금 부과가 아니라 누진적 세금 부과 이렇게 해야 정확하겠지. 3번. 니은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정답.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의 이념이에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래서 모든 법이나 제도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준을 두고 제정돼야 한다. 3번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니은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인정된다. 아닙니다. 이건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늘이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17번으로 갑니다. 다음 표에 대한 옳은 분석. 각국 총선의 지역구별 정당 득표율라고 나와 있고, 지역구가 가나다라마 5개고 정당이 ABC 3개인데 그 밑에 스타 표시 보세요. 그 단서에 문제 푸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만 구성되며,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없네요. 정수는 총 5명이래요. 오라? 의원 수가 5명인데 지역구가 5개죠.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득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탑 표시, 후보자에 대한 취지와 정당에 대한 취지는 일치한대요. 자, 그러면 동일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있다. 이거 확인해야 되지. 확인하려면, 자,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가선거구에서 누가 당선돼요? A죠? 60이잖아. 이게 제일 많잖아.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나에서도 60원은 A가 당선이 되고. 다도 마찬가지네. 60원은 나에서는 50원은 C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마에서는 역시 50 C가 당선이 되니까 A가 3명, B는 없고 C가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당선이 돼요. 근데 여기 또 총 득표율이 나와 있잖아. 총 득표율이 A당이 40, 20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A당은 과대대표 됐어요? 과소대표 됐어요? 40% 얻고 의석수가 몇 개예요? 의석수가 5명 중에 3명이 60%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A당은 과대대표 됐어요. B당은 40% 얻었는데 당선율 빵이잖아요. B당은 과소대표 돼요. 왜 이러한 과대대표, 과소대표가 발생하죠? 무엇 때문에? 사표 때문이라고. 사표가 많기 때문에. 이 사표가 많은 게 바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잖아요. C도 한번 볼까? C는 50% 얻었는데 2명이니까 50%가 못 되잖아. 총 20%구나. 20% 얻었는데 2명이니까 5분의 2니까 40%잖아요. 이것도 과대대표잖아. 자, 이렇게 과대대표 문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표 때문이라고. 낙선자에게 던진 표 때문에.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해요. 사표 때문에. 또 이런 과대대표나 과소대표 같은 치우침 현상, 이걸 바이아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치우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1번으로 갑시다. 동일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3명, 빵명, 2명 이렇게 되니까. 제1당과 제2당 의석수 차이는 몇 명이에요? 몇 석이야? 셋과 둘이잖아요. 셋과 둘이니까 하나 차이잖아. 이거 맞네. 2번 정답이네. 3번.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거구제. 땡. 소선거구제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사표가 많다는 거예요. 3번도 틀렸고. 현재 선거제도를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이번 선거 결과를 적용할 경우 A당이 가장 유리한 게 아니라 B당이 가장 유리하지. 왜 그래? 지금 이대로 하면은 빵인데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는데 비례대표제로 한다면 2명, 1명이니까 제일 유리하잖아. 재밌는 문제네요. 우리 시험에서 이 정도 충분히 출제해요. 수능은 표를 굉장히 복잡한 표를 줘요. 그래서 보통 2분 넘게 걸리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18번 옳은 걸 고르래요. 내용 증명 수신자 받는 사람 갑, 발신자 보내는 사람 을, 계약 해제 통고. 본인의 아들 17살 고등학생 미성년자네 귀하에게 200만 원에 구입했대요. 그러나 본인의 아들 병은 미성년자로 이 계약을 해제 통고합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거겠지? 네. 병의 아버지 을이 보낸 거네요. 1번 맞는 거 골라야 돼. 해당 문서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준다. 땡. 내용 증명일 뿐 이 사실관계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값이 해당 문서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확정돼 버려요. 확정적 유효가 되고 2번도 땡. 3번 갑과 병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땡.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고 문서로도 성립돼요. 재판에 갔을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병 또는 을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19번 미출진 초국가적 행위죄 해당하지 않는 거. 요게 한 3년 전에 문제로 많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좀 뜸해졌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된 것도 같아요. 국제경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에서 많이 나왔자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3년 전인가? 그때는 2문제씩 나왔다고.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좀 뜸했어요. 그럼 이제 또 나올 때가 된 거니까. 자, 일단 여기에서 국내에서의 행위의 주체하고 국제사회에서 행위의 주체가 다르죠.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의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교과서에 3가지인가?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한 국가 행위체, 그 다음에 그렇죠. 영향력 있는 개인.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소개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이 이제 국제기구의 성격. 다시 한번 복수해 볼까요? 자,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국가죠. 그래서 국가가 성립되려면 국가의 성립 요소 3가지. 이거 중학교 수준인데. 국가의 성립 요건 3가지.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거 모두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돼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요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속인주의예요, 속지주의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을 위임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했는데 그 법률이 국적법이라고.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입니다. 혈통주의예요. 예전에는 아빠, 엄마 모두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무조건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한국 국적을 줍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철저하게 속지주의입니다. 출생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아이가 엄마 아빠 국적 따지지 않아. 그냥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미국 국적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유층들이 미국에 가서 애 낳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까지 본토까지 건너가려면 16시간 비행기 타니까 어렵잖아. 3시간만 타도 미국 영토 나와요. 괌입니다. 그래서 괌은 2달짜리 비자가 나오는데 이게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4달까지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괌으로 날아가는 거야. 괌으로 날아가서 애 낳고 거기서 산후조리하고 오면 미국 국적하고 한국 국적 다 가져요. 아주 유리한 국적을 내미는 것이지. 이게 다 불법이라고요. 알고 보면. 이거 더 길게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하고 그 부속도서, 섬들. 이게 대한민국 영토예요. 이제 먼저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행위 주체가 첫 번째 국가하고 두 번째가 국가가 아니지만 국가를 넘어서서 초국가적 행위체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국제기구,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기구죠. 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삼성 같은, 삼성, LG, 또 뭐, 여기 뭐예요? 빌 게이츠가 만든 거, 워드 프로, 뭐예요? 회사 이름 생각이 나. IBM, 뭐 이런 거, 이게 다 국제 기업이라고. 이 국제기구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한 국가 내 행위체. 한 국가 내 행위체 대표적인 게 인종, 민족, 또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그다음에 지자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향력 있는 개인. 전직 국가 원수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UN 사무총장 라든가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 스포츠맨 등. 이게 영향력 개인으로 행위 주체가 되는데, 이거 조금 깊게 공부해야 돼요. 좀 깊게 해야 되는데, 칠판이 좁네. 몇 가지만 해봅시다. 국제기구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가 회원 자격 가지고, 회원 자격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가만을 할 것이냐, 정부기구, 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렇게 나눠지고, 지역적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다뤄지죠? 이거 여러 번 해봤었는데, 지역적 범위에 따라서 세계적 기구냐, 지역적 기구냐,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포괄적 기구냐, 제한적 기구냐. 그래서 이거 암기해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돼. 몇 개만 해보자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만 해보자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가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무조건 봐줘야 돼.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공부 안 해놓으면 막 헷갈려요.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헷갈린다고. 자, UN부터 해볼까요? UN?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UN. 이렇게 되죠. IMF. 정부. 세계. 제한적이죠. 경제적 측면만 보니까. WTO. WTO나 IMF랑 똑같아요. 정부기구고, 세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 다음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고, 세계적이고, 체육에 제한되니까 제한적 기구.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예요. 정부기구 아니에요. 민간기구.
세계적이고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한 단체니까 제한적입니다. 또 많이 언급됐던 게 국경 없는 의사회. 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예요. 세계적이죠? 그 다음에 제한적이에요. EU. 정부기구죠? 지역적이죠? EU. 포괄적이죠? 이런 식으로. 시험문제 많이 나왔던 것만 몇 개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 오늘날에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의 대표적인 거. 여기 있네. 지웠네. 괜히 지웠네. 초국가적 행위체니까 여기서는 다국적 기업은 초국가적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요. 해당되지 않는 거. 다국적 기술하고 국제연합이라 유럽연합은 이건 국제기구니까 초국가적 행위체고 지방자치단체는 한 국가 내 행위체예요. 20번까지 하고 잠깐 쉬게요. 다음은 신문 기사에 대해 시민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기업과 니은에 각각 해당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상, 법상, 노사 분쟁의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짝진 것, 땡땡 항공파업 23일째 피해액이 9천억 넘어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정부 대책 고심중. 참 걱정이군.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줄 몰랐네. 정부는 뭐하고 있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건 뭐죠? 노동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건 긴급조정이에요. 긴급조정.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여기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쟁의 행위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냥 세무서에 다 폐업신고 내버린 거잖아요. 직장 폐쇄요. 근데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았죠. 뭐 파업, 스트라이크, 폐업, 샤보타지, 뭐 피케팅, 그다음 상품 불매운동, 이런 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쟁의 행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잖아요. 뭐더라? 세 가지 기억해야 되죠. 조정, 중재, 긴급 조정이잖아요. 자, 먼저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에 한쪽 당사자 일방이 신청합니다. 따라서 신청 안 하는 쪽에서는 너 혼자 한 거잖아. 난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사업장은 1번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재는 쌍방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죠. 역시 일반 사업장에서 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긴급조정은 이건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뭐 하고 있어 그랬잖아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긴급조정인데 이건 당연히 강제성이 있고 일반 사업장이 아니죠. 이건 공공 또는 공공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요. 이 세 가지 다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다시 20번으로 와서 그러니까 기억번 정부는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노동부 장관이 개입해야 되죠? 긴급조정입니다. 4번밖에 없어요. 4번.
그 다음에 을. 그 말도 일리가 있네만 노사 분쟁은 정부의 개입 없이 분쟁 당사자들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예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잠깐 쉬었다가 12회로 갈게요.